안녕하십니까. 저 일개 LG 트윈스 팬이면서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을 쓴 인터넷 죽돌이 출신의 독립연구자 김학준입니다. 아,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되게 좀 불안한데 농담 반과 진담 반을 섞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말씀은 지금 보시다시피 혐오에 맞서기 위한 어렵고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지 쉬울지는 전 쉽다고 생각해요. 자, 보시죠. 방금 설명 들으셨지만 저는 일베저장소라고 하는 사이트를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알라딘이나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다 망한 사이트 뭐하러 보냐? 라고. 망했죠. 보시다시피 망했습니다. 망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갈색면이 게시글수예요. 게시글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글들이 쓰여졌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면 아마 뭐 쭉 갔다가 뭐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한 것 같아요. 탄핵 때 박살났죠. 이때가 탄핵입니다. 탄핵 때 박살났다가 다시 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기미가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사이트가 망했다 살았다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의 에너지를 얻는 그 힘이 얼마나 좋아졌냐를 보고 좀 망했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데, 우상향하다가 우하향으로 꺾이는 시점이 보이시죠? 생각보다 빠른 시점입니다. 2014년 상반기부터 저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석사 논문을 2014년 상반기에 썼으니까 이미 망한 시점에 저는 석사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자, 망했는데 왜 쓰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뭐 사이트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다른 커뮤니티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네, 각자 생각하시고요. 네, 망했지만 현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우리가 일배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감성이나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표현의 양식들, 형식들, 전 형식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전 사회에 잔잔하게 널리 퍼져 있어서 이것이 설령 문제적이야라고 하는 문제조차도 안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도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 같은 거죠. 기억나실 것 같아요. 한 2년에서 3년 전에 있었던 공공의대의 설립에 대하여 젊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냈던 카드뉴스입니다. 그 카드뉴스가 뭐 이게 유달리 이상하냐? 그렇진 않죠. 이것보다 이상한 것들 너무 많은데, 사실 뭐 너무나 명백하게 A와 A, 즉 뭐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 의대 학생 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이라는 방식으로 너무나 누가 봐도 이제 정말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말들이 센서십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전 저기에서 지금 다시 연구를 해도 괜찮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센서십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봤을 때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상상력의 빈곤이겠죠. 그 빈곤한 상상력이라는 것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돌이켜 본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특히 제가 했던 이제 일베저장소를 포함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이버 공간은 어떤 곳이지?라고 하는 것을 주된 질문으로 삼을 텐데,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이버 공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은 이렇게 노력과 지식, 이 두 가지의 어떤 축으로 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것, 노력도 많이 들지만 뭐 지식이랑은 딱히 관련 없어 보이는 금손, 즉 어떠한 나 이것 좀 잘 합성 좀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악을 뭐 받았을 때 그걸 잘 뭐 편집을 한다든지와 같은 재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정말 지식 그 자체, 지금 지식인에서 태양신 분 은퇴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금손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나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아다니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포르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인터넷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 것은 빨간마라였을 거라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최초의 불법 촬영물입니다. 예. 그 불법 촬영물을 보기 위해서 그때 하필이면 한국에 도입됐던 초고속 인터넷을 사람들이 많이 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노력도 덜 들어가고 지식도 덜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웃음인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시점에 특정한 뭐 유머 포인트를 찍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죠. 이걸 우리 여기서 보자. 반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은데 개드립이라고 하죠. 네, 개드립입니다. 개 같은 애드립이라는 뜻인데,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어디서나 굉장히 빠른 시점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빨리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면서 온라인 사회에서 저는 가장 유력한 기축통화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즉 웃기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예컨대 저는 남자지만 온라인에서만큼은 여성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사이트에서만큼은 저는 야구 팬이지만 축구 팬은 그런 건 안 합니다. 두산 팬 역할도 안 하겠죠. 저는 LG 팬이니까요. 여하간 정체성을 속이는 방식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터랙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웃기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상상력이 하나 나옵니다. 어머나? 네. 그 재밌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어떤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요컨대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농담도 치고 사진도 찍는 것인데, 그러면 이 판, 즉 인터넷 공간에서의 어떤 담론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원칙은 웃길 줄 아는 단 하나의 능력 말고는 네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박건희 선생님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주의랑 조금 다르게 웃음의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이 웃음의 능력주의의 어떤 거대한 맥락을 한번 뭐 계보적으로 살펴보면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많겠죠. 더 많겠지만 크게 좀 떨어뜨려 본다면, 일단 딴지일보에서부터 시작한 패러디의 전통이 있습니다. 패러디 당시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 대선에 많이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이회창 대표시고, 당시에는 이제 범민주당계 혹은 이제 리버럴 진영에서 항상 되게 중요하게 비판했던 분이시죠. 이 사람의 얼굴을 놓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포스터를 넣은 다음에 그 자기가 원하는 어떤 비판적인 문구를 넣는 방식의 어떤 형식을 90년대 말에 개발합니다. 패러디죠. 근데 이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뭐 더 깊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 재밌는 얘기가 많겠지만, 요컨대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의 권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비판에 혹은 주는 웃음의 힘이 강력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아주 황금 같은 해죠. 빠삐놈에 있었던 해입니다. 우리나라에 당시에 있었던 밈이란 밈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빠피코 노래와 CM송과 뭔가의 그 놈놈놈에 나왔던 그 되게 유명한 곡을 합성해서 만든 어떤 정말 르네상스의 어떤 뭐랄까 그 천지창조 같은 그런 컨텐츠입니다. 요컨대 다양한 컨텐츠들을 합성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한국형 밈들이 사실 패러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합성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죠. 이게 나아가서 일베에서 뭐가 됩니까? 노알라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 언어유가 있죠. 이거 뭔지 아시죠? 비빔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드로 칠 땐 네냄띵이라고 하겠죠. 예, 네냄띵입니다. 네냄띵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 그 야구를 되게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LG 트윈스 팬들 같은 경우에도 저런 어떤 이른바 야민정음이라고 하는 언어유를 되게 빨리 썼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정말 최초의 케이스들이 이런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바로 DC 인사이드입니다. 이 말씀을 쭉 좀 길게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베저장소라고 하는 곳이 전혀 새롭게 나오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을 한 10년 전쯤으로 되돌이켜서 연구를 시작할 때의 생각, 즉 왜 얘네들을 분석해야 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면 왜들 이래 몰랐어? 에 가까웠어요. 즉 굉장히 많은 어떤 맥락들, 예컨대 DC 인사이드, 방금 말씀드렸던 언어 유희라든지 합성과 같은 다양한 어떤 유머라든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형식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었음에도 일베에서 나오는 뭐 다른 어떤 뭐 충격적인 합성물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란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은 형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에서 8년 사이에 있었던 DC 인사이드의 정치사회 갤러리라는 곳은 지금은 굉장히 뭐 이른바 극우적이다 라는 표현을 뭐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계열의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뀐 것이죠. 뭐 08년도 촛불 집회니 뭐 이런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 있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딴지일보에서 나타났던 그런 패러디 문화라든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특히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방식의 어떤 유머 콘텐츠들이나 유머 코드들이 사실은 여전히 일베 저장소에 녹아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던 수십 년의 역사들에서 나름의 어떤 코어들이 모여서 그 정통성을 채받은 곳이다라고 할 때 일베 저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예전이지만 일단 처음에는 인터뷰를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인터뷰했습니다. 이따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인터뷰만으로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혹은 좀 넓은 조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빅데이터라는 것을 어쩌다 하게 돼서 여태까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벌어먹게 됐는데 이거를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어치의 일베글, 즉 일베 저장소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진 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글들만 모았더니 80만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어떤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맨 처음에 보셨던 그림을 사실 데일리로 펼친 거에 불과해요. 보시면 인증대란이나 대선, 뭐 지선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들도 나오고 그 악명 높은 폭식투쟁도 나옵니다.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이 내용들을 혐오라는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한 번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모여있던 전체 게시물이라고 하는 것을 혐오를 이해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한번 통과를 시켜봤습니다. 80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20만 정도가 혐오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넣은 기억이 없는데 잘못했나 보네요. 네. 언제 그랬지? 자 보시면 단순 악플이라고 하는 건 욕이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욕인데 사실 인터넷에서 지금 당장 어디든 들어가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욕부터 받고 시작하죠. 네, 욕 받고 시작하는 것처럼 욕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하는 욕이냐겠죠. 예, 누구한테 하는 욕이냐였냐면 사실은 이른바 종북이다라고 저들은 말하는 민주당계나 정의당계 혹은 더 리버럴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빼버리면 혹은 정치적인 이벤트에 나오는 정치적인 어떤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빼면 사실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은 단 한 번도 넘버원을 놓친 적이 없어요가 재작년 버전이고요. 한번 이번에 놓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중국인 혐오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래서 원래는 전라도의 것이었어야 되는 혐오 표현 넘버 3가 중국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호남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넘어가죠. 거의 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혐오 대상들, 즉 종북 또는 북한, 여성, 호남 그리고 중국 정도가 전체의 90% 이상의 혐오 표현을 차지합니다. 장애인 혐오, 뭐 게이 혐오 등등 다 있을 수 있는데 양적으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에 대해서는 게시물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까지는 제가 양적 분석, 즉 빅데이터 분석과 뭐 딥러닝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했다면 게시물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됐죠. 저 이거 먹었어요. 우울증약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여성이에요. 여성은 사실은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된장녀를 사실 상징하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된장녀라고 하는 것과 김치녀라고 하는 것, 특히 일베 같은 경우는 여성 혐오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걷는데 바로 김치녀라는 말을 개발했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된장녀와 김치녀. 된장녀는 너가 되는 사람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컨텐츠지만 항상 밥은 굶더라도 뭐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지금은 지금 우리 국내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가 됐죠. 스타벅스를 먹고 고급 샴푸를 쓰며 그때 한 필 고급 샴푸라고 알려져 있던 거는 엘라스틴이었습니다. 여하간 그런 방식으로 사치스럽고 멍청한 여자 너였어요. 개인이죠. 지칭할 수 있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베는 달라요. 김치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 여성이든지 간에 김치녀라는 레이블이 붙이면 김치녀가 됩니다. 즉 그것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획을 찍은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김치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호명한 사람들의 DB를 만들므로써 그렇습니다. 즉, 뭐 예컨대 만화 캐릭터에서 아야나미 레이는 뭐 파란색 머리에 츤데레에 이런 어떤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치녀의 다양한 속성들을 모아놓고 여성 한 분을 모셔다 놓으면 거기에 어떠한 소스를 끄집어내서라도 김치녀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예, 7시 방향이죠. 호남은 대한민국의 7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7시국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거예요. 예, 왜곡이라는 것이고 뭐 여기서부터 디테일하게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조차도 연구 초반엔 호남 혐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민주화 이전에 혹은 민주화 직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던 정치에 대한 담론 중에서의 어떤 지역 혐오 내지는 어떤 지역 차별, 지역 감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그렇게만 보다 보면 놓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서울과 서울 아닌 것의 즉 야만과 문명의 이분법입니다. 사실 저기서 호남이 유력하게 지칭되는 이유는 호남 중에서도 전남 중에서도 섬에 있는 신안군 같은 섬노예와 같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꿔 말하면 서울이나 이른바 문명화된 곳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런 일이 거제도에서 발생했거나 거제는 거대한 항구 도시죠. 사실 그렇게 지목당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와 같이 서울이 아닌 곳, 지방이면서 그런 어떤 야만스러운 것들에 대한 어떤 혐오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서울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경도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냥 뒤에서 찌른다는 건데 정말 찔러서가 아니라 종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내부의 적이고 그 내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과 호남 그리고 종북 이 셋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사실 일베에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셋은 일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여성은 배신을 하고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배신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배신을 하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뒤통수를 치고요. 중북들은 암약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일베가 말하는 어떤 일체된 셋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깊게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 전에 이런 말들이 이른바 팩트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더 강화시킵니다. 김치녀라고 하는 어떤 이른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랄까요?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봐라 팩트이지 않느냐. 또 호남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지 않느냐 팩트이지 않느냐. 또 종북이 이렇게 있을 때 예컨대 이석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방식으로 계속 팩트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죠. 재밌게도 이러한 말들이 더더군다나 자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거죠. 자유를 말한다면서 가장 자유에 정반대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거나 자신의 자유, 즉 내가 말할 수 있는 나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극한으로 옹호하면서도 상대방의 말하는 자유 혹은 상대방의 어떤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물론 데이터를 열심히 봐서도 나오겠지만 사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10명 정도를 당시에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를 조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테지만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일베 나아가서 펌코나 다른 루리앱과 같은 커뮤니티들 대개는 남쪽 커뮤니티라고 알려져 있고 그 남쪽 커뮤니티를 채우는 사람들은 대개 청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상식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을 때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왜 웃으시죠?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을 걸 기대했다는 뜻이죠.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예.
뭐 대학원 다닌다는 애가 일배한다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겠다고 해서 내가 알겠다, 내가 하겠다 손 들었는데 슬리퍼 신고 껄렁껄렁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상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일베의 이용자들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혐오 표현을 포함한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오늘날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가장 큰 어떤 개인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자유 그 자체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선택지들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지를 했을 때 이것이 뭐 설령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혹은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단 하나의 길, 굉장히 단선적이지만 이른바 안정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길을 가려고 한다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른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는 좋은 대학 또는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같은 어떤 단선적인 어떤 삶의 경로였던 것 같습니다. 즉 순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이러니를 느끼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베 저장소에서 나오는 다양한 컨텐츠들, 예컨대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런 패륜적인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수능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수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로 이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른바 좌파라고 알려져 있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른바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예컨대 뭐 대학생이라면 학점을 열심히 딴다든지, 그죠?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몸가짐이나 어떤 아비투스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분노를 공공적인 분노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패감,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걸 사실 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일베 이용자들이 했던 말들이 그다지 오늘날 이른바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스테판 에세 선생님께서 쓰셨던 분노하라와 같은 책들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게 되는 거예요. 왜? 분노는 매니지먼트의 대상이니까. 분노는 사실 이제 조절해야 되는 어떤 장애가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사회학 연구들에서 분노의 위치는 혹은 윤리학이나 어떤 도덕에서의 어떤 분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들을 되찾기 위하고 어떤 훼손된 성스러운 것을 회복하기 위한 굉장히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 정당한 감정은 감정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것으로 사회에 대한 변혁을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인 원료가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특히 이렇게 감정이 합리화된 시점에서는 사실 분노하라는 말이 스스로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컨대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스티그마타이즈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어떤 내면화랄까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이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일베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분노를 안 하냐? 자기네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노나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가 안 돼서 분노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굳이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이분들이 인셀이다라고 하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일베 이용자들은 인셀이야 혹은 뭐 루저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 여하간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라는 건데 후기 근대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사회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바깥에서 특히 대면 관계들이나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분노를 매니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분노를 내면에 침잠시키고 응어리지게 만드는데 그 응어리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분노는 언젠가는 이거 나와줘야지 사실은 이른바 정신이 건강해지고 망가지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인터넷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빙 고프만과 같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사회적 삶의 백그라운드, 즉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제가 요 밑에서 야구 얘기를 하는 제가 있을 거잖아요.
아마 진실에 가까운 저는 그 사람일 겁니다. 요컨대 삶의 어떤 다양한 긴장들을 내려놓고 내가 마음에 요만큼 있던 소리도 훨씬 더 크게 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사실 인터넷인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위험하게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굉장히 잘 뒤섞어 버립니다. 일베 이용자들이 굉장히 항상 뭐 어떤 고소가 일어나거나 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 왜들 이러냐,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든다 같은 말들인데, 사실 이 말이 왜 무의미하냐면 거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로그인도 하지 않고 글을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 카톡방, 단톡방과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사실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응어리진 분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게 되죠. 그런가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까지 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애사적인 어떤 질문도 많이 드렸더니 요컨대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일베 이용자들 10명에 대한 한 400~500여 페이지 정도에 되는 인터뷰 결과를 의미 연결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으로 분석을 한 결과예요. 이제 자잘한 거 다 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출신 아버지께서 서울에 올라와서 좋은 환경을 주셨고요. 비슷한 성향의 여자친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른바 오늘날 근대 한국 사회가 있었던 중산층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채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하냐고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작동하지 않느냐? 이건 2016년도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한 7,000건 정도 분석을 했던 결과입니다. 아마 다른 뉴스 미디어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실제로 한 7,000명 정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취업준비생이 40%였고 취포자가 19%인가 하면 공무원 준비생 같은 걸 다 포함하면 거의 한 7~80% 정도가 취업을 어쨌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자격증을 목표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그 취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 시간이 없을까요? 알바해야 되니까. 요컨대 청년수당을 바랬던 사람들은 돈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시간조차 사지 못하는데 다른 어떤 이른바 취업에서 필요한 능력들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사실은 일베 이용자들은 굉장히 극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언정, 사실 우리가 지금 당대에 발딛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되게 이상한 사례 혹은 일반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 내러티브라고 저는 요약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징징대지 마.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언제 나오냐면 특히 내가 이지매를 왕따를 당했다, 군대에서 맞았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 와 같은 각자의 삶에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들 혹은 트라우마틱한 사건들을 담담히 말하면서 난 그걸 이겨냈다라는 휴식을 쓸 때 보통 평범하게 대학생활 했어요. 평범하게 어린 시절 보냈어요. 평범하게 가난했어요.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평범하게라는 말이. 이 말은 정말로 본인이 평범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겨낸 것이 누구나 그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탈락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면에 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약 3년 전인가 2년 전에 청관율 기자와 정한울 박사께서 했던 20대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서베이를 했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했던 게, 내가 남성의 경우 내가 여성보다 수능도 혹은 점수도 잘 못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내가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낸 적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거예요. 여자들은 징징대거든요. 자기들이 믿기로. 반면에 나는 군대도 이겨냈고 각종 어떤 굴곡들을 이겨냈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 수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내가 고통스러워.
이건 문제야. 바꿔야 해. 와 같은 사람들을 한낱 무임승차잖아. 떼쟁이나 이런 사람들로 그냥 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시민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일베 이용자들을 일베와 일베 아닌 것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웃음, 그 중에서도 냉소인 것 같아요. 이런 태도, 징징대지 마,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냉소하고 그럼으로써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부터 축출하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일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도 어떻게 큰 맥락에서는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이후의 역사, 특히 근대화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 체제가 만들어낸 어떤 산출물이라고 할 때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준비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제빵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갈려 죽어도 아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복원하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민, 동료 시민으로서 다시 받아들이지와 같은 고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거기서 끝나시거든요. 쟤네들은 안 돼. 쓰레기야. 와 같은 말들이. 그렇다면 사실은 점점 우리는 구성원들을 배제해 나가고 결국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혐오일 것이고 그것이 증오라고 할 때 우린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일단 방법의 복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 연구가 항상 다 전 여전히 부족한 연구라고 생각하지만 질적 연구, 인터뷰를 포함한 질적 연구와 담론 분석, 게시물을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양적 분석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포함해서 이 어떤 일베라고 하는 현상 혹은 사람들의 내용을 추적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일베라는 것이 팩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했었다. 과거형이에요. 현재는 안 그래요. 팩트라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 혹은 신선함을 일베 이용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얘기할 때는 다 썰방이었거든요. 말로. 좋은 뜻이니까.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 말이 맞아. 와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는 데서 시작했다는 게 일베 이용자들한테 최초에 줬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충격 또는 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를 이른바 팩트 혁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담론장에서 해왔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전 듭니다. 많은 경우 지금도 일어나는 다양한 논쟁들에서 사실은 도덕적으로 이래야 하기 때문에 라는 데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변형시키는데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문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과학적인 사고에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틀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뻔한 얘기입니다. 이건 평범함의 내러티브, 평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단선성에 대한 의존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다양한 평범을 각자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실패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서울을 포함한 어떤 집중화 그리고 대학과 같은 어떤 지식의 독점이나 어떤 자본의 독점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즉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을 훨씬 더 확장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약간 자기 고백인데 김치녀나 나아가서 약간 개똥녀 아세요? 아신다고 하겠습니다. 개똥녀 사건이 2005년에 났어요. 2005년에 났는데 그때 개똥녀를 찾아다니려고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왔어요. 그날 저는 PC방에 있었고 그날따라 어떤 친구도 어떤 사람도 그날따라 스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개똥녀만 찾아다녔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똥녀를 당시에 소화하던 방식은 나쁜 짓을 한 나쁜 여자를 찾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 행위 혹은 그 어떤 호명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들이 중층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것만으로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역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쨌든 사회학을 학부생으로서 배우고 있었고 페미니즘을 배우고 있었고 했던 사람으로서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난 정의를 수행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다른 관계들, 뭐 회사일 수도 있고 대학원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 안에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키즈존 있잖아요. 애들 막 어린이집 가기 전에 막 되게 춥지 말라고 막 해놓은데 거기에 현판을 아파트 그 시공사에서 맘스 라운지라고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가 보다 다들 그러게 하니까. 근데 댓글이 갑자기 막 수십 개씩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말이 되냐, 왜 맘스 라운지냐, 뭐지 왜들 난리지. 저희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죽돌이니까 봤는데 이거죠. 난 아빠고 난 우리 애를 사랑하고 우리 애를 데리고 난 정말 많이 갈 건데 거기가 맘스 라운지라고 하는 건 성차별적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 사람들 분명히 어디 가서는 난 풍풍남인 것 같아 이럴 것 같거든요. 달라져요.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굉장히 뭐 종종 지나치게 후진 점들이 있겠지만 관계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됐을 때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20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개새끼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고요. 저처럼 개똥녀 찾아다니는 사람이었고 또 언젠가는 월장 사태와 같은 어떤 정말 거대한 굉장히 초반의 어떤 백락 시점에서 누구보다 열렬하게 싸웠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많은 관계들, 특히 이 더 많은 상황을 간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특히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 단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롱텀에서, 그것은 종종 30년이나 100년의 시점일 수도 있고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점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 시점에서 미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희망을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입니다. 나의 해방일지 안 보신 분들 봐주시고요. 증오에 굴복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증오에 굴복하기 때문에 비판해야 될 시점에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변죽만 때립니다. 비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에 증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욕을 해서 모든 난장을 피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특히 일베와 같은 다중일 경우에 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의 어떤 내면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다면적으로 보는 어떤 판단 중지, 에포케가 필요하고 그만큼이나 미워하는 대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우리 사회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그리고 그 행동들을 정말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활동가니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농담 아닌데 추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추앙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